자, 2015학년도 교육학 논술 상반기입니다. 상반기는 2015년도에 중간 정도에 시행됐던 시험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일반 그 교과 선생님들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특성화라든지 이런 그 학교에 이런 교원이 좀 부족해서 갑자기 결원이 생겨서 그 일부를 선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정식적 시험은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나오는데, 일반 전공 교과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특수한 그런 전공 교과들 인원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이제 배점 분석하고 주요 논점하고 어떤 영역이 출제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이제 그 기출 문제 쭉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 공부한 어느 정도 좀 됐을 것 같은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쉽게 쓸 수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배워야 될 거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배점을 좀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특히 이제 이 사고를 잘 해서 몰라도 점수를 최대한 점수 따기 위해서, 우리 시험은 점수 따기 위한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조금 알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하셔서 그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따서, 우리가 1점, 0점 몇 점 차로 뭐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조금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재미있을 텐데 공부가 좀 돼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문제 푸는 거. 자, 먼저 지시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장의 특강 내용 중에 일부. 자, 이 학교에 대한 이해를 하자. 첫 번째, 학교 교육의 기능, 이제 교육사회학 파트고, 학교 조직의 특성, 학교 조직론이잖아요. 행정학이. 수업 이해 차원에서는 수업 설계, 교수학습이네. 학생 평가다. 요 네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주제가 나오죠.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교사의 과제. 선생님들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지 서본결 형식을 갖춰서 논하시오. 배점 기준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론의 관점에서, 교육사회학 맞죠? 기능론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 및 한계 각각 두 개씩만 써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교육사회학이다. 자, 교육사회학에서 기능론은 이제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회화 기능과 선발 배치 기능이 가장 중요한 네가 맡은 교육 고유한 기능이야. 네가 맡은 고유한 기능은 두 가지가, 나머지 기능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것의 기능과 한계를 각각 두 가지 제시해라. 그 다음 두 번째, 학교 조직의 특징이죠. 학교 조직에는 이제 관료제적 특징이 있고 이완 결합 체제적 특징 또는 이완 조직의 특징이 있더라. 각각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안 써도 두 개만 써요. 왜냐면 그 전에 자꾸 두 개 쓰라고 했더니 세 개, 네 개 막 쓰더라는 거예요. 뒤에 거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두 개만 써라. 교육 행정. 자, 요즘에 좀 중요한 조직 이론이고, 세 번째,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 이거 에디다. 내용 보면 제시문 보면 더 잘 알겠지만, 분석, 설계 과정의 주요 활동, 분석 2개, 설계 과정 2개, 각각 2개 제시하라. 이거 뭡니까? 교수학습 파트죠. 교육 방법론. 세 번째, 준거지향평가. 준거지향평가 한번, 이렇게 해서 총 2번 주제가 됩니다. 준거지향평가가 중요하죠. 준거지향평가는 뭘 기준으로 나눈다?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절대적 기준이냐? 상대적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 되는가? 준거, 기준, 자기 참조. 그 중에서 준거, 개념 설명하고 하나, 장점 2개 제시하라. 이제 각각 1점씩 배당돼 있죠. 요거, 네 번째, 평가다. 자, 이번에는 교육과정이 빠지고 사회학이 들어오고 교수학습, 평가, 행정 이렇게 됐죠. 그죠?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들어오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빠지진 않아요. 얘는 반드시 나오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들어오고.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완벽하게 어떤 거 나오더라도 쓸 수 있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도 이 그 뭐랄까 강점 영역으로 강점 내가 주력하는 영역으로 그러면 일단은 기본은 나머지 좀 소홀히 해도 16점 이상 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이거 나왔다? 반은 맞히겠다. 그럼 18점은 넘긴다. 오, 대단한 거야, 18점 넘기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논술의 내용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주제와 연계, 논리지 형식 1점, 주제 연계 2점, 표현의 적절성 2점. 이렇게 됐죠. 제시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시문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첫 번째 논점 다시 해보십시오. 배점 기준표. 다시 배점 기준표를 보면서 끊어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배점 기준표에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 2개, 1개, 2개 이렇게 되죠. 선발 배치 기능, 그 다음 두 번째 1개 읽어보겠습니다. 쭉 여러분 잘 알기 쉽죠. 우리 사회는 학교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및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사로서 우리는 학교 교육의 기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사회화 기능에 충실해 왔다. 그죠? 사회화 기능에 충실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는 학교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학교가 세분화된 직업 집단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고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을 이해하는 한편 이것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도 생각해야 된다. 자,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그러나부터 여기까지 딱 한 문장. 이해하자. 선발 배치 기능을 이해하자. 얘가 갖고 있는 기능과 한계를 이해하자. 2개씩 써달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뭐 당연히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모른다. 모른다. 지금 그 제시문의 힌트는 저거 하나. 다시 추론해야 되겠죠. 자, 선발 배치 기능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죠. 그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까? 여기 보세요. 키워드가 어딘가 잘 찾아보세요. 응? 오늘 키워드가 뭐죠? 세분화된 직업 집단의 요구를 자 보세요. 이거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시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선발 배치 기능을 잘 하면 뭐 어떻게 된다? 얘네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기능 하나 나왔죠, 그죠? 하나. 선발 배치 기능이 갖고 있는 한계는 그러니까 기능은 많죠, 그죠? 이렇게 이제 선발을 통해서 학습자 집단, 학생들을 진단하는 기능도 수행하죠. 우리가 수업했던 것처럼 진단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또 이렇게 세분화된 직업 집단의 욕구를,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능력에 따라 선발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선발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적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계층 이동을 통해서 사회 평등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그리고 또 뭐지? 그렇죠. 인력, 여러 사람들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인력 활용의 기능도 있다. 한계? 일단은 기능 하나 나왔습니다. 기능 2개 쓰라고 했으니까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 그대로 쓰지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그 선발 배치 기능은 보다 세분화된 직업 집단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발해서 학교 교육은 지구집단의 요구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죠. 예. 어쨌든 이런 키워드가 일단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드러나면 된다. 하나.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 기능이 지금 많은데 지금 여기 기능 하나밖에 못 찾았죠. 그죠? 저기서는. 저 기능의 한계가 뭘까요? 만약 여기서 찾는다면? 교육의 기능이 뭐냐? 교육의 기능이 뭐냐? 교육이 원래 무슨 기능을 하는데, 응? 그죠? 본질적인, 내재적, 본질적 기능이잖아요. 그죠? 교육은 뭘 하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시키고, 좋은 말이죠. 전인을 형성하고, 자아를 실현시키고, 전을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저 사회의 요구나 필요, 이거는 뭐예요? 수단적 기능이잖아, 수단적 기능. 예, 이렇게 사회적 저 필요와 요구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에는 교육이 수단적 기능을 치중한 나머지 교육의 본래적 기능,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죠? 또 아까 선발하는 거니까 능력에 따라서 선발하니까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니까 경쟁, 학력 경쟁 가열화시키고 그리고 인성교육이라든지 뭐 전인교육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력 경쟁을 가열시킨다. 그 정도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뭐 알겠지만요. 그러니까 요로조리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뭔데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이제 다른 거 해결했다 하면 요게 이제 집중하라는 거니까 진짜 모르는 게 딱 하나 나왔다. 그러면 자, 이것만 해도 사실 따져보면 기능이 뭔데 따져보면 반대로 뒤져보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조금 뭐 다양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쭉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제 그게 합쳐져 갖고 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면서 이제 뭔가 나오게 돼 실마리가. 그리고 벌써 이 2점에서 4점에서 2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2점. 조금 하나 또 생각해 보면 이제 뭐 3점 정도, 2, 3점 정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능의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배분할 때 가정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갈등 이론에 따르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 한계를 제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구다든지 저런 요구들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교육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이게 주제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교육 행정학이죠. 자, 이와 함께 학교에 대한 사회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 전부 다 보면 사회 요구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제가 2015 개정교육과 시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너무 자칫해버리면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수단적 기능이.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잘 절충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본질적 기능, 본래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요구나 필요도 적절하게 균형을 찾아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학교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학교 조직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앞에까지 다 필요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교라는 조직을 합리성의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 분업과 전문성, 권위의 위계와 규칙 규정, 몰인정성, 경력 지향성 특징을 갖는 일반 관료제의 틀로 설명해서 관료제 특징을 써나가는 거 다 얘기하고 있네.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 조직의 관료제 특징이잖아요. 이건 일반적 관료제 특징이고 일반적 관료제 틀로 설명할 수 있다. 이 틀 가지고 이거다가 학교의 사례를 언급해주면 땡. 그죠? 분업화 전문화 학교 어떻게 분업화되어 있어요? 각 교과별로도 분업화되어 있고 또 행정 같은 경우로 보면 특히 행정 같은 게 교무부, 연구부, 생활부 이렇게 각각의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더라. 그죠? 그런 거 연결해서 이 5개니까 2개 못 찾습니까? 찾아내죠. 그러면 됐죠. 근데 이완결합체제 특징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러나 두 번째 거 논점이죠. 교사들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교수학습 측면에서 보면 학교 조직은 질서정연하게 구조화되거나 기능적으로 분명히 연결되지 않은 이완결합체제, 그러니까 이완결합체제 이제 개념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거나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잘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완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둘 다 잘 이해하자. 이거 빼고 여기 한 문장이죠. 한 문장.
우리는 이제 이완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잘 알죠, 그죠? 자국이기. 자유재량권과 자유재량권,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다. 그 다음에 국지적 적응을 허용한다. 국지적. 각 부서의 국지적 적응을 허용한다. 이질 집단의 요소가, 이질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그죠? 기발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거. 두 개만 쓰면 되죠. 쉽죠. 공부를 하니까 쉽죠. 근데 이 당시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무슨 사업 되게 많아요. 이것도.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니까 조직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소홀히 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모른다. 다시 모른다. 그럼 뭐 이게 4점이잖아요. 최소한 1, 2점은 갖고 와야 되는데 반은 1점, 2점. 진짜 모른다. 그럼 어디를 찾아야 돼요? 키워드 찾아보십시오. 이완결합체제가 왜 이완결합체제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세요?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런 학습 분야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완결합체제적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완결합체제는 어떤 특성을 지닌다?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특성이 있다. 전문성. 조금 더 나가면 전문성은 자유재량이잖아요. 그죠? 전문성과 자유재량권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하나만 더 플러스 알파에서 사고로 끄집어서. 그러면 두 개서 나오는데 몰라도 이미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 2점, 3점 되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 맞췄잖아요. 2점, 3점. 하나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잘 되면 또 맞는 거고, 안 되면 뭐 그냥 3점이라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엄청나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실력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 우리 독일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월드컵 하는데, 여러분들 언제 하죠? 근데? 수요일? 아, 어떻게 알았지? 저도 모르는데, 모르는 게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이라이트. 우리는 엑기스만. 엑기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걸 알 필요 없어요. 엑기스만. 됐죠? 다음입니다. 세 번째, 교수학습으로 넘어가죠. 자, 한편 사회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사회 역량을 다 이거 하죠. 다양한 수업을 설계하셔야. 제가 경험했던 많은 교사들은 다양한 수업을 시도해보고자 열정은 높았지만 새로운 수업 방법을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 상황에 맞는 기존 교사학습 제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다 쓸데없는 얘기네. 그죠? 다양한 교수 체제 설계 이론과 모형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분설, 개실평, ADDIE.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이잖아요. AD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중에서 분석과 설계는 다른 과정에 기초가 되면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 수업에 한번 적용해보자. 내용이 없네? 그죠? 내용이 없네. 두 개, 논점을, 배점 기준표를 보시면 일반적 교수 체제 설계, 이건 AD 모형이다라서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분석과, 이거 AD 모형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그죠? 이런 일반적인 체제로 설계한다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면 되고, 중요한 논점은 두 개씩, 분석 단계에서 활동 두 개, 설계 단계에서 활동 두 개, 이거 써서 되는 거죠. 이거는 모르면 못 쓰네요. 아예. 그죠? 손을 못 대죠. 알면 쓸 수 있고. 자, 여러분들 공부한 것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분석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최종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 요구 분석을 해야 된다. 요구 분석. 그죠? 요구 분석이 뭐다? 차이를 분석한다. 갭.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 간의 차이, 이 격차를 분석해서 최종적인 교수 목적을 도출해낸다. 자, 목적이 도출됐으면 이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과제 분석이다. 과제는 이제 이렇게 위계적으로 뭘 가르칠까 이렇게 해서 위계적으로 분석하고 절차를 만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겠죠. 학습 목표 유형 분석, 목표 유형 분석하고 그다음에 과제, 하위 기능 분석이죠. 하위 기능 분석 기법 있죠, 그죠? 예, 그 군위절통. 예. 두 개 나왔네, 벌써 두 개. 그 다음에 또 학습자 분석하죠? 학습자 분석은 어떤 거 하는 거야?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다든지, 뭐 출발점 행동을 분석한다든지, 학습 양식을 분석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 해당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 분석하고 인적 물적 환경들을 분석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끝나면 분석이 끝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설계 디자인하죠. 설계는 수행 목표를 명세화한다. 수행 목표를 명세화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 목표. 대표적인 방법이 메이거 진술 방식을 줄 수 있다. 수행 목표가 명세화했으면 이제 여기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평가 도구는 어떤 거다? 준거 지향, 준거 지향 평가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해서 이제 수업 전략이라든지 매체를 디자인해야 되겠죠. 교수 전략, 매체, 선정. 요 단계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거를 2개씩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평가입니다. 수업 설계를 잘하는 것 못지않게 수업 평가 결과를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러분이 어떤 평가 기준, 기준이네, 또 기준, 어떤 기준을 활용하느냐. 기준에 따라서 평가 유형을 분류하면 준거, 규준, 자기 참조, 자, 평가 유형이 달라졌다. 자칫하면 평가로 해서 학생들의 이거 논점이 뭡니까? 준거지향 평가라고 말하고 있네, 그죠? 준거지향 평가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뜻을 설명하라 하나. 두 번째, 장점 2개 제시하라. 장점. 준거지향 평가에 달릴 수 있다. 자칫하면 평가로 인해서 학생들 사이에 서열주의적 사고가 팽배하여 서로 경쟁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평가 유형을 구별해. 이를 보완하는 평가 유형이 바로 준거지향 평가고, 준거지향 평가를 하면 이거 그죠? 이게 장점 나왔잖아, 여기. 서열화 때문에 서열주의, 그러니까 상대적인 상대 평가 때문에 뭐가 된다? 경쟁. 이게 단점이니까 뒤집으면 장점은 경쟁을 제거하고 뭘 조장한다? 협동을 조장해. 협동. 학생 협동, 협력. 협동적인 학습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럼 장점 2개니까 하나는 나왔잖아요. 그죠? 예. 하나는 이제 아는 지식들이 있으면 쓰고 없어도 이제 하나를 쓸 수 있다. 예.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준거지향 평가면 준거지향 평가가 갖고 있는 특징, 발달적 교육관에 근거한다. 그죠? 학생 목표를 강조하는 거니까. 학습 목표. 두 번째는 학습 준거 평가할 때는 어떤 평가 방식, 어떤 점에 강조를 두고 평가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 타당도. 왜? 목표를 강조하니까.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느냐가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니까 부적 편포 곡소를 전제로 있다. 특징이죠. 다 목표. 그렇게 해서 목표를 중심으로서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준거지향 평가다. 목표가 절대적 기준, 준거. 이 목표, 이렇게 보면 목표 도달치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장점은 교수학습 이론에 맞고 교수학습을 개선할 수 있고, 교수학습.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할 수 있다. 협동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뭐 학습 효과, 진정한 의미 학습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건 또 뭐 가능하고. 그러니까 교수학습 이론에 맞다. 그러니까 이 준거지향 평가를 통해서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교수학습을 전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니까 교수학습 이론에 맞고, 또 정보를 이런 교수학습 관련해서 목표 도달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니까 교수학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적 위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동적 학습 또는 목표 도달 정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목표 자체 이해, 학습 목표의 도달,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니까 협동적인 학습을 조성할 수 있다. 단점 있죠? 상대 평가가 갖고 있는 장점. 상대는 개인차를 알 수 없다. 개인차,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준거 설정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준거 설정이 어렵다. 최소 준거만 요구하잖아요. 요 정도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 준거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등등 있죠, 그죠? 됐죠? 됐습니다. 자,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이제 그 교사의 과제죠. 과제. 이 교사의 과제가 중시되고 있다. 교사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서론은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논점.
귀농론의 관점에서 귀농론은 학교 교육이 사회와 선발 배치 기능을 통해 사회 유지 존속 발전의 기한도 설명한다. 이거 써도 안 써도 되고요. 간단하게 배경 써보고 선발 배치 기능 설명하라. 선발 배치 기능 설명 첫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마 이게 답안지가 몇 개 될 거예요. 몇 개 이거 말고도 제가 예전에 답안지 제시할 때 요것도 써주고 요것도 써주고 거기 뭐 2015학년도 보면 또 별지에 나와서 또 답안지 몇 개가 있어요. 쓰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두 개씩만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넣어서 답안지를 썼었어요. 자, 여기는 아까 첫 번째 컷 그대로 따가면 어떻습니까? 학생 선발을 통해서 능력에 맞는 교육적 경험을 부여하고 사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업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여과 기능을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까 이렇게 했던 대로 그 세분화된 직업 집단에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직업 집단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거 하나. 그죠? 제시문에 있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죠. 두 번째, 뭐 사회평등화라든지 능력주의나 사회평등화 이거 별도로 해도 상관없고 한 개입니다. 그러나 한 개는 능력주의 중심으로 선발하니까 이제 학력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소홀히 될 수 있다. 두 번째, 직업 집단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을 강조하니까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또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도 직업지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또 고려하지 못한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한계를 지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약간 이제 그 사고를 좀 해보면 아마 이 정도는 장점 정도는 그러니까 장점이래. 이 기능 정도는 충분히 이 제시문에서 뽑아올 수 있을 것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 기능, 본래적 목적 요런 거는 조금 백인 지식이 다른 백인 지식이 있었으면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주제문이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볼 때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조금 결론이 조금 주제 문장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생님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가? 직업 집단의 요구도 충족시키면서 교육의 본래적 기능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교사에게 주어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교육 사회학 파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조직의 관료적 특징과 이완 결합 체제적 특징 각각 두 개씩 제시하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더라. 그래서 관료제적 특징 설명하면 분업과 전문화와 관련돼 있어 보면 이제 학교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학교. 두 번째는 규칙과 규정을 강조한다. 역시 학교 얘기. 나머지 아까 5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완결합체제의 특징이 있더라. 아까 전문성 얘기, 자유재량권, 자기결정권. 그다음 두 번째 각 부서들의 국제적 적응을 허용한다.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볼 때 주제문 이런 학교 조직의 특성이죠. 그죠? 학교 조직의 특성을 잘 알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 나오겠죠. 그죠? 교사의 과제. 주제문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교사학습 파트입니다. AD 모형으로서 분설계, 실평, ADDIE 단계로 이루어지고 분석 단계 주요 활동 2개 써라고 했으니까 주요 활동 첫째 요구 분석이다. 차이를 분석한다. 두 번째 학습적 분석이다. 학습의 출발점 행동, 질적 능력, 동기, 학습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뒤에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 주요 활동 2개, 설계 단계, 첫 번째 수행 목표 명세한다. 학습적 수업을 마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수업 목표 진술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동적 용어로 진술한다. 행동적인 목표. 하나 더 쓰라. 메이거 진술 방식을 예를 들어서 있다. 얼마든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상황을 봐가고 시간을 봐가면서 그리고 이제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되겠죠. 평가 도구 키워드는 준거지향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교사는 다시 어떤 과제가 있어야, 어떤 과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뭐 과제를 갖춰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평가입니다. 자, A고등학교 같이 서열주의와 경쟁의 문제를 방지하려면 준거지향 평가를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 준거지향 평가, 개념, 설명하라서 개념, 요거. 준거지향 평가는
목표 달성 정도, 요게 포인트죠.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다. 이런 의미가 나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갖고 있는 장점 두 가지죠. 첫째, 교수학습 개선에 용이하다. 두 번째, 아까 나와 있는 사례. 경쟁보다는 협동학습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주제문. 이런 점에 근거해 볼 때 평가 계획하는 교사 여러 가지 평가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죠. 중거지향 평가만 고집하지 말고, 아까 규준지향 평가만 고집하지 말고 준거지향 평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다. 됐죠?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 교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과제를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5학년도 상반기 교육학 논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